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행정법 이 문제풀이인데 그 행정법 문제풀이를 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을 뭐 한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복습하실 때 문제를 한번 보고 다시 그다음에 그 해당 파트를 반드시 찾으셔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문제만 풀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만약 통치행위면 통치행위 파트를 찾아보고 그다음 법치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요 문제를 보고 법치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 풀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왜냐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대로 뭐 출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헌법이든 아니 헌법이 행정법이든 그 국어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뭐 과목이든 한국사든 어쨌든 그 해당 파트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그 문제를 보고 반드시 그 해당 주제를 찾으시가 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보셔야 다음에 이제 또 어차피 혼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 책을 봐두면은 그 해당 주제를 볼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문제풀이 할 때 이 부분 찾아봤다. 그러면서 그 연상작용이 됩니다. 연상작용이 되면서 좀 더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풀이 과목에서 문제 보고 혼자 할 때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책 찾아보고 문제 보고 책 찾아보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기출문제 연도를 제가 여기 표시해 두는 이유는 기출문제의 연도를 다 표시해뒀습니다. 둔 이유는 이 100% 진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고 그다음에 책을 이제 복습하실 때 이제 문제 보고 할 때 요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출제되었다라고 줄을 반드시 주십시오. 이건 다 100% 출제된 문제다. 그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다루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치려면 그것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게 뭐 몇 년도 출제 그건 필요 없지만 뭐 가령 예를 들면 기출되었다 해서 뭐 분필이 제 같으면은 옆에 줄을 치고 난 다음에 기출되었다고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해놓고 쭉 줄을 쳐둡니다. 줄을 쳐두면은 아무래도 다음번에 볼 때 이게 기출된 부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꼭 행정법만 그런 건 아니고 뭐 한국사라든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된 부분은.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실 때 많이 출제된 부분 그리고 기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된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새로운 분야로 조금씩 영역을 확대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잡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많이 출제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잡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다,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영역을 확대해 가시면은 이제 고득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에 있어 가지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 원문을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을 건데 여기 보면은 어린 왕자의 아프로부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프로부아제 부릅니다. 이게 익숙하게 만들다. 이게 제기대명사라 하면은 이게 사프로부아제라 해서 익숙해지다인데 공부는 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져 있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익숙해져 있으면 그래서 뭐 행정법이면 행정법에 자주 많이 봐가지고 익숙하면은 고득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지 않고 자주 안 봤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긴가민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주 많이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 마치 아주 어렵고 어려운 분야를 잘해야 합격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저도 예전에 공부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그 이 객관 이 보통 뭐 고시 공부라고 하죠. 고시 공부를 하면서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코 어려운 부분을 제가 잘 알아가지고 합격한 건 아니고 쉬운 부분을
쉬운 부분을 실수 없이 찍으면은 그게 합격하는 겁니다. 괜히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쉬운 부분을 실수 없이 문제를 풀겠다. 이제 쉬운 부분을 실수 없이 정답을 찾아 찍겠다.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다 해서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하면 그거 된다 이 말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쉬운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부분을 굳이 팔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 문제 출제 안 됩니다. 뭐 학설 뭐 한 5개 이상 나왔다 그런 부분은 출제 안 됩니다. 그렇구나 이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제일 중요한 게 판례라고 했습니다. 판례. 그 문제 최근에 나온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해 대립이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돼 있습니다. 판례 알면은 문제에 한 60% 이상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뭐 다수설에 의한 뭐 이렇게는 절대 문제 출제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다음 중요한 게 부속법령이죠. 부속법령이고 요 두 개를 뛰어넘는 게 개념입니다. 개념 속에 뭐 요건이나 효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판례, 부속법령 요게 행정법의 3박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문제풀이 들으시는 분들은 뭐 강의가 한 뭐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들으셨다 생각하고 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부철 선생님 후임으로 왔는데 장부철 선생님은 뭐 제 대학 선배입니다. 선배고 옛날에 같이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오래 했는데 장부철 선생님이 더 길게 했습니다. 저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장부철 선생님은 좀 젊을 때 제 기억으로 사회과학 도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하고 그렇다면 뭐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사회과학 도서를 좀 많이 읽으셨고 그 뒤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별로 서로 안 친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왜냐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냥 책만 쭉 보는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길을 가는 거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다니는 대학에 고시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만나는 거죠. 저는 만났는데 한창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아니고 저도 좀 지쳤을 때 공부한 장소가 한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위에 법대 내에 하나 있고 그다음 저기 이 도서관 내에 또 한 켠에 또 있는데 거기에서 뭐 만났는데 저는 그 뒤에 뭐 공부를 한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뒤에 여기서 또 만나게 됐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후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아는 분 후임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서로 뭐 껄끄럽죠. 껄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안 가는데 장무쌤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후임으로 오게 되더라.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여기 10월 9월 달하고 10월 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상담을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 기본 강의는 한 2번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 법령 까지는 꼭 한번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정리를 꼭 판례 강의 듣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더라.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복습하고 하실 때 문제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고 해당 파트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그리고 문제가 총 좀 20회 정도 됐는데 보니까 제가 다른 학원에 할 때는 보통 한 문제풀이를 한 4시간 정도 한 게 4시간은 주어졌지만 4시간 다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고 마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회 정도로 했는데 일단 수업을 한 4시간 정도 다 채우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요게 한 390문제 아마 정도 될 겁니다. 조금 문제가 부족해서 요 문제풀이 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조금 더 문제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예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제 생각인데 한 100문제 가까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면은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 1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의미,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형식적 의미의 입법 집행,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에는 상관없이 입법부가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정부가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사법부가 하면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 정립 기능이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 집행 기능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 다음에 법을 판단하고 선언한 기능이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되는 거죠. 1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의 제정 한번 보시면은 요거 이 대통령령 어디서 제정하죠? 행정부에서 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게 실질적으로는 입법 기능이죠. 대통령령이라는 그 일반적 추상적인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행정심판의 재결 한번 볼까요? 행정심판의 재결 보시면은 요거 행정심판 재결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직권상급행정청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처분청의 행위의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요거 법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의미에는 요거 사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조세 체납 처분 한번 봅니다. 이 조세 체납 처분은 과세관청에서 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또 그 조세 관련 입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에 시행규칙 제정해가지고 이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보통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이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각부 장관이 제정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 시행규칙 제정, 입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하더라. 그다음 5번에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한번 볼까요?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같은 경우에 요거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에 따라서 직원 임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더라. 그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 한번 볼까요? 통치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고도의 어떤 정책 결단에 의해서 국가기관 주로 입법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정책 결단을 그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이 통치행위의 특징으로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법원은 그 통치행위 주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판단 주체는 법원이지만 통치행위의 주체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실 때 그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통치행위에 관련된 판례 있죠. 요걸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 대가 1번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그렇죠. 그 왜냐니까 이 통치행위가 그 원래 열기주의 아래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열기주의 아래서는 별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법 만약에 4조다. 심판법인 내지 심판 대상으로서 1호, 2호, 3호, 4호 여기서 열가고 있는 것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열기주의인데, 열기주의 아래서는 어차피 여기 통치행위 자체가 여기 해당 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어차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았죠. 근데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넘어가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은 모두 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이런 위법한 통치행위의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2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돼 있는데 통치행위 주체는 입법부하고 행정부 주로 뭐 행정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죠. 통치행위 판단의 주체로서 사법부가 되더라. 그다음에 그래서 요 2번이 틀렸네요. 왜냐니까 지문에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돼 있는데 그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제외되죠.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죠? 왜냐니까 이라크 파병 결정 주로 지원자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뭐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침해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라크의 파병 결정의 필요성이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된다라고 대법원의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습니다. 4번 보시면은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게 요 문구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서 금융실명제를 했죠. 금융실명제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먼저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 행정부의 고도의 어떤 정책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여기에 대해서 통치행위로 인정을 했죠. 통치행위로 인정을 하고 그 문제는 뭐냐?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판례가 한 유명한 문구가 있죠.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4번 문구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 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맞죠? 그래서 그 객관식에서 무슨 견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99% 맞습니다. 그렇죠? 학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지금 맞고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군의 일종으로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즉 금융실명제 사건이네요. 긴급재정경제명령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2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죠.
행위성을 인정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을 결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이루어진 대북 사업의 대가로서 이 송금행위, 송금행위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 북한의 아태위원회에다가 송금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외국으로 송금을 할 때에는 외국 환법에 따라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이 특수한 관계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그 현대상선 이 법률팀에서도 고민하다가 뭐 이거 남북 대통령이 주관한 남북 정상회담이고 뭐 굳이 그리고 이 북한을 남한의 그 대한민국에서는 뭐 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법이 적용되면은 그냥 신고가 없더라도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보냈는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정몽환 씨가 그 당시 뭐 2,500만 불인가 그걸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을 하면서 그 외국 환법에 따라서 처벌될 위기에 있었죠. 저 같으면 그냥 뭐 깜빵에서 콩밥 한 10개월 정도 먹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뭐 자살을 했습니다. 뭐 이 당시 요게 문제가 됐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은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현대상선 이거 어떻게 좀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보이지 않는 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뭐 여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 뭐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을 건데 그래 뭐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좀 좋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나는 뭐 남북 정상만 해당만 했지 다른 건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조금 어긋나면서 결국은 정몽훈 씨가 죽음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요 사건에서 지금 그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외국 환법 위반이기 때문에 요 중요한 게 빠졌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뭐 방금 요 내용은 김대중 대통령 뭐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요 3번에 판례 태도로 틀린 것은 요 2번이네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지금 이루어진 그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 인정했고 그다음에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그 통치행위 판단의 주체는 아까 사법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 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 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책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뭐 그렇죠? 자이툰 부대 파견 판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시면 통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그 1번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가지고 통신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 지문이 어떻게 이 옮기는 과정에서 빠져버렸네요. 제가 요거 하나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말이 빠졌습니다. 3회는 형의 선고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 그 다음에 의로 연결됩니다.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리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그렇죠? 원래 그 형선고 효력, 형선고 효력 또는 형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에서 뭐 형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공소권을 상실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에 대한 예외가 된다. 요거 2번 지문 맞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일부 장관의 협력 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청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외국 환법 위반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더라.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 자체가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즉 내란죄의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L 5차에는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행정부 내에 설치되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가 발달하게 된 것이 이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발달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법치주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공사법위원론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판제도와 같은 행정재판제도죠. 행정재판제도와 같은 어떤 제도가 발달합니다. 행정제도가 발달하면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그 법치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행정재판소를 그 행정부 내에 두는 국가를 행정국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판소를 일반 법원에 두는 국가를 사법국가형, 사법국가라고 하죠. 사법국가.
그래서 1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사법법원이 아닌 일반 행정부 내에 행정재판소를 설치해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죠.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프랑스에서는 행정법원 즉 꽁세이 됐다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죠. 그 법원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법관의 직업을 사고 팔았습니다. 직업 자체를 그래서 이 몽테스키하는 사람이죠. 몽테스키하는 사람 사건 분립을 주장한 사람인데 이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이 판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판사직을 다른 사람에게 직업을 팝니다. 팔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법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책은 대단히 재미없습니다. 서양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책을 제가 조금씩은 다 읽어봤는데 대체로 재미가 없더라. 대체로. 그런데 보면은 주로 그 서울대 권장도서 해가지고 50권인가 100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재미없는 책만 그렇게 모으기도 힘들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죠? 이름 생각나지 않는데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든지 또 자산업 그다음 해서 좀 한국에서 좀 유명한 그 학자들이 쓴 책 보면은 대체로 좀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관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고 그리고 위에 왕들이 시키면은 이걸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양심수 이 인권을 왕이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양심수들을 잡아 들여가지고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행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어떤 이런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재판소를 만들었죠. 원래 프랑스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절대 사법 심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법 심사를 인정하는 쪽 중심이 된 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반 법원으로부터 분리된 행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고 그다음에 3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 사법법원이 행사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영미법계 국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재판을 하죠. 그 뒤에 부분은 맞는데 행정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왜냐니까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공사법 이론론이 발달합니다. 그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보통법이라는 요게 보통법 관습법입니다. 보통법이 발달하는 거죠. 요 보통법이 발달을 하면서 요걸 갖다가 보통법 우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요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법 우위 요게 보통법이 관습법이라면 이제 성문법에 해당하는 재정법 우위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는데 요 문제가 뭐냐니까 공사법 이론론이라고 했죠. 이 조금 장소를 옮겨서 이 보통법의 평등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여기도 보통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국민 상호간에도 보통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보통법의 평등 원칙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 영역이든 사법 영역이든 전부 다 보통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행정법이 발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어떤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 하죠. 할 수 없는데 요게 발달을 하게 된 것이 뭐냐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는 이 주가 국가였죠. 주가 국가였는데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이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국가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찢어지려고 했는데 남북 전쟁의 결과 연방 국가가 국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되면서 이 각 주들 사이에서 통상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A주, B주, C주 있는데 각 주들 사이에서 서로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하는데 이 A주와 B주 사이에서는 지금 여기 B주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A주와 B주 사이의 무역에서는 B주가 늘 이깁니다. 근데 요 B주하고 C주 사이에서는 여기서 C주법을 적용하기로 협약을 맺고 무역을 거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C주가 늘 그 무역에 관련된 분쟁에서 승소합니다. 그리고 요 무역에 관련된 어떤 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라고도 하고 통상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드는데 그 문제가 뭐냐니까 이 강 A, B, C, D, E, F 해가지고 이 미국의 여러 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통일적인 어떤 규율을 위해 가지고 통상주재법이라는 무역 관련 법령을 만듭니다. 요거는 이 무역에 관련된 절차에서 절차의 통일성을 위해 가지고 여기 통상주재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요게 보통법에 대한 특수한 원리 또는 보통법에 대한 특수성으로서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와 나라 사이, 각 나라와 그 나라 국민 사이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법에 대한 특수한 원리로 또는 보통법의 특수한 원리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요게 행정법의 발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통법의 평등 원칙 때문에 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법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 각 주 사이에 무역에 관련된 마찰이 생기면서 무역위원회에 적용되는 어떤 무역 관련 법령의 어떤 절차적 통일을 위해서 통상주재법 등을 만들면서 이런 절차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이 절차의 통일성, 즉 절차를 위주로 규율하다 보니까 절차를 중심으로 한 어떤 보통법에 대한 특수한 원리, 절차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법이 조금씩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3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날에는 이 통상주재법 등으로 이게 절차의 통일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법에 대한 특수한 원리로서 통상주재법이 적용되면서 행정법이 발달합니다. 발달하는데 지금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요게 틀렸네요.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법원이 행사한다. 행정기관에 대한 그 재판권은 요거 일반 법원, 즉 사법법원에서 재판하죠.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이 아닌 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나라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기 영향 맞죠? 행정의 특유한 공법으로서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이 아닌 사법법원.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을 사법법원에서 행정재판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 그 전국의 행정법원은 서울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고 지방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그 행정사건을 담당하죠. 그래 어쨌든 일반 사법법원 내에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 행정법원이 있더라. 그래서 4번 지금 맞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 내지 법치 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의 법규 창조력 나와 있는데 이 법치주의 요소로서 오토마이어가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때 법률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된 획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고 이 법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규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규라고 하는데 즉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원리. 즉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법률만이 명령이나 규칙, 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1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라고 한다. 맞네요. 그렇죠?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지금 맞습니다. 그다음 2번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보통 책에는 모든 행정작용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모든 행정작용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작용은 그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요 원칙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작용에는 크게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행정작용은 크게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나눠지고 여기서 아까 권력적이라는 것은 이 권력적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명령성과 강제성이 이 권력이라는 말 속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렇죠? 행정청이 그 해운대 여름에 해수욕장 그 행정청 공무원들이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상가등을 방문하면서 이번에 가기 좀 이렇게 막 바가지 씌우면 안 됩니다라고 계도하죠. 그렇게 계도합니다. 해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안 따르죠. 바가지 팍팍 씌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성이라는 것은 명령성과 강제성을 내포하고 비권력성이라는 것은 명령성과 강제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권력작용도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고 비권력작용도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법률 우위 원칙인데 그렇다니까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모든 행정 영역에 모든 행정 영역에 이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법률에 위배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때 법률은 성문법, 불문법, 조리, 공소양석이라든지 법의 일반원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에 있는 행정작용 시 권력 행정작용이든 비권력적이든 기존의 성문법, 불문법, 조리에 위배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법률을 내세워 가지고 여기에 위배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문법, 불문법, 조리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을 하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소극적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원칙. 그래서 그 2번 지문 다시 한번 보면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이 적용된다. 이거 맞네요. 3번 법률 유보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행정작용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정작용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행정작용은 권력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권력이라는 말 속에 아까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명령성과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성과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명령성과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비권력작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령성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이 권력작용의 경우에 한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영역, 즉 권력 행정 영역에만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비권력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뭐 경찰 작용에서는 뭐 순찰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 뭐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많이 하면 많이 해줄수록 좋죠. 도둑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 거리에 순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경찰 옆에 있는데 뭐 이 주머니를 튼다든지 또는 지나가는 사람 그냥 막 두들 팬다든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일정한 행정 영역에 그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요때 법률의 의미에 대해서 요때 성문법 특히 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제정한 법규 명령을 하면은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권력 작용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더라.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권력 작용의 경우에만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요합니다. 근거를 기존에 있는 법이 아니라 권력 작용의 경우에만 요 권력 작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를 요하다 보니까 적극적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 작용, 즉 예를 들면 뭐 경찰이 무기를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막 쏠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총기 사용에 대해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3번 한번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요. 그다음 4번 법률의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 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 그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 이 뭐 법률 우위 원칙의 행정작용에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처분 일정한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배가 된다. 이때 이 행정행위의 행위가 이 위법한 행정작용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무효고 그중에 한 개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밖에 없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한 개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요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입법이라든지 행정입법 특히 명령이 법에 위반된다. 이거는 그냥 바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요 두 개만을 우선 비교해 봤을 때 행정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행정입법 같은 경우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냥 무효더라. 법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 무효더라. 여기서 그 다시 한번 보면은 4번 법률의 우위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 형식에 따라서 이게 행정행위 형식이냐 행정입법이냐 아니면 한 개 더 행정계획 자체가 법규 위반된다. 바로 무효더라. 무효. 행정행위만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뭐 행정입법이라든지 행정계획은 바로 무효로 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전제로 보면은 이때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 형식에 따라서 즉 이게 행정행위냐 행정입법이냐 아니면 행정계획이냐에 따라서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에 법률의 우위 원칙은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 아까 지워버렸는데 이 법률 우위 원칙은 요게 기존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극적 원칙이라고 했죠. 소극적 원칙 내지 소극적 성격인데 비해서 이 법률 유보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 작용의 경우만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요한다라고 했죠. 법적 근거를 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적극적 원칙 또는 적극적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 성격 되어야 되고 법률 유보 원칙은 적극적 성격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7번까지만 하고 한 10번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행위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 행정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이 침해 행정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근거를 요하고 급부행정의 영역에도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1번 틀렸네요. 이 침해 행정 이 모든 학서에서 침해 유보설이라든지 뭐 권력행정 유보설, 그다음에 뭐 전부 유보설, 그다음에 급부행정 유보설 모든 학설에서 이 침해적 행정 작용에는 공통적으로 법률 유보가 적용됩니다. 침해 작용에는 그렇죠? 그 지문에 보면은 침해 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끝부분이 틀렸네요. 그다음 이번에 행정계획이란 행정활동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다음 3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죠? 4번 판례는 단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수도법에 따른 행정청의 단수 처분. 처분성 인정하는데 이 수도는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뭐 전기 해지 전기를 끈 단전 전기를 끄는 것 자체는 요거는 뭐 그 행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단전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 가입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로 보지를 않더라. 단수 처분만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 8번부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